8월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합니다. 이 전 세계 모든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AI 연산과 추론을 지원하는 AI 서버로 전환이 될 것이다. 일론 머스크의 이런 전망이 지난해 나왔었는데 이게 점차 현실되어 가고 있다라는 게 이번 델 테크놀로지 실적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덕에 이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도 좀 더 이제 고성능으로 갈수록 고성능이 요구된다라고 하는데 지난달 한국의 이 대미 반도체 수출이 146%나 급증한 배경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적인 AI 열기에 비해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수준은 좀 아쉬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죠. 오늘부터 열리는 이 중국 양회가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주자 세 분께 의견을 구해보죠.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연휴 동안에 네. 뭐 중요한 일을 하나 하신 것 같은데. 아, 네. 이거 중요한 일이면 뭐 마라톤 나갔다 왔고요. 네, 하프 마라톤 하프였고 첫 대 출전이었는데 네. 나름대로 양호한 성과를 내고 왔고요. 하반기 풀코스 도전 그때 네. 한번 기록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정말 하겠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청자분들이 항상 우리 황 팀장님 왜 얼굴이 까맣냐, 네. 간이 안 좋은 거 아니냐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네. 그렇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내일 증시가 네, 뭐 오늘과 같다 그러면 코스피 2,700 도달할 것 같거든요. 네.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도달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네. 사실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지수가 얼마에 끝났는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네. 예, 철저하게 종목장이었고 반도체 위주로 편성 좀 약간 치우친 그리고 오후로 갈수록 좀 바이오 쪽도 많이 올라와주는 그런 좀 두 가지 테마, 두 가지 꼭지가 시장을 이끌었던 그런 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런 플레이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오늘은 반도체, 뭐 AI 반도체든 전통 레거시 반도체든 반도체 쪽하고 바이오가 좋았지만 또 돌이켜서 또 지나다 보면 저 PBR 주식이나 2차 전지 많이 빠졌던 2차 전지 주식들도 또 언제 또 튀어 올라올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반도체 쪽으로 계좌의 포트폴리오가 좀 편중되어 있다고 하면 정말 좋은 날이었을 겁니다. 네. 좋은 날이었을 건데 만약에 그 반대쪽이었다라고 오늘 안 오른 쪽이었다라고 하면 시장 분위기는 분명히 붉고 막 20% 한미 반도체 시가총액 8조가 넘는 게 막 15%, 20%씩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계좌는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아마 들으셨던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정말 퐁당퐁당을 잘 맞춰서 계좌를 정말 몰빵을 하더라도 수급 들어오는 걸 빨리빨리 읽으면서 대응을 하실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전략도 지금은 정말 지수는 재미없고 갇힌 장에서 종목 플레이하기 너무 좋은 장이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정말 적절한 포트폴리오 하면서 그냥 각 섹터별로 주도주 그러니까 섹터별로 근본 있는 주식들을 쫙 깔아놓고 올라오는 거 좀 매도하고 다시 좀 덜 오른 거 사고 그런 식의 매매하셔도 충분히 마음 편하게 매매하시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내가 지금 사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셨다라고 하면 지금 가는 주도주에서 놀지 못하기 때문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포트폴리오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전략들 관련해서 전략들은 좀 수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여쭤보고요. 네. 미국의 델 테크놀로지가 주식이 한 30% 이상 네, 오르면서 맞습니다. 그게 우리한테도 이번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인공지능 서버에 관련된 수요가 이제 급증하겠다라는 이제 실적 발표에 뭐 가이던스 여러 이제 좋은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네. 오늘 사실 국내 시장의 반도체의 쏠림 현상도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의 그 반도체의 어떤 쏠림 그대로 보여줬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오늘 국내 시장에 이제 좀 전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끝나고 사실상 시장에서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는 반도체 분야 또는 인공지능 분야에 지금까지 랠리가 이어졌는데 앞으로 어떠한 우리가 좀 우리 투자자들이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좀 있는 찰나에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약간의 주춤거렸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에 보시게 되면은 정말 반도체에 또 쏠리는 그런 현상이 좀 벌어졌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2의 랠리가 또 시작되는구나. 이러한 의견도 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미국의 언론들 또는 외신들을 좀 보게 되면 제2의 엔비디아가 도대체 무엇이냐를 찾는 그러한 기사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고 지금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 아마도 이 부분에 이 기업을 좀 아실 수 있는데 네. 그런 기업이 또 S&P 500에 편입이 된다는 이야기까지 또 들어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그 반도체의 많은 호재성 기사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예, 또 반도체에 또는 AI 서버 관련된 이러한 기업들이 정말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존버하자님이 오늘장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날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갖고 계신 그 포트폴리오에 반도체주 하나씩들은 다 들고 계시지 않나요? 어떻게 고객분들 보시면 어떨까요? 들고 있다가 지난주에 파셨죠. 아 지난주에 파셨다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살짝 흔들리면 어. 일단은 내 마음이 갈 때가 되니까 내 마음이 갈 때가 아니고 시세가 갈 때입니다. 사실은 오늘 10% 20%씩 오른 종목들은 있는데 그 종목들 열어보시면은 3일 연속 음봉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포트폴리오라든지 혹은 리스크 관리하지 않고 소위 표현이 이렇지만 물려 있으면 오늘 수익이 나는 건데 네. 만약 리스크 관리를 했었으면은 마이너스 10%대에서 좀 팔았어야 됐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헷갈렸던 하루. 그리고 시청자님께서 잘 말씀하셨어요. 오늘 코스피가 상승 종목 수가 438종목, 하락 종목 수가 445종목. 코스닥도 좀 비슷한 경우거든요. 그런데 오늘 코스피가 1.2%, 31포인트 올랐어요. 네. 코스닥도 1.1%, 10포인트 올랐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상승 장일 때 대부분은 코스피에서는 700종목 이상 상승을 나왔었고, 근데 지금은 그 비슷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나치게 쏠리는 데만 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 방송을 보면서 와 반도체 너무 좋다 하실 수 있지만 막상 내가 느끼는 포모라든지 느낌은 충분히 있을 거고 오늘 외국인이 5,900억을 매수했어요 현물로. 네. 그는 삼성전자 2,400억, 하이닉스 2,000억, 현대차 1,000억, KB금 700억 합치면 거의 6,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네 종목 빼놓고는 판 겁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좋다? 오케이, 땡큐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 들어오지 않는 다른 종목은 그 내가 물려있는 신저가가 나오는 네 종목은 이거에 대한 포트 고민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좀 이따가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개인적으로 이런 시장 그러니까는 쏠림이 지속되는 그리고 회자가 되는 종목들만 가는 이런 시장은요 조금은 폼으로 더 낫게 되고요. 시장이 밀리면은 안 움직이는 종목들이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미리 생각해 보는 오늘 하루가 되면 어떨까 싶어서 좋은 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장중 신고가 그렇죠.更新을 했는데 더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회성입니까? 지난주에 마이크론이 HBM3E 발표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납품한다고 해서 하이닉스가 5%가 빠졌었어요. 네. 그때 언론이라든지 유튜브에서 어떤 얘기했냐면 추세 깨졌다. 그죠? 그런데 오늘 바뀐 게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 시세가 어떻게 보면은 시세가 뉴스를 만드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주에 제대로 된 분석을 했으면 이거죠. 마이크론이 들어가는 캐파가 아직 하이닉스 점유율에 들어가려면 아직 1, 2년이 걸리기 때문에 막상 애매할 그 빠지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많이 당했었거든요. 예전에. 작년, 재작년에. 그러니까는 나의 마음이 좀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어찌됐든 17만 원대, 뭐 18만 원 충분히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좀 가능하다 보는데 이 추세가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내일, 오늘 밤에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1, 2% 밀렸다? 했을 때 내일 갈 수 있을지. 이거거든요. 하이닉스 안 좋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만큼 수급의 쏠림이 너무 극명하게 가기 때문에 네. 극명한 오늘처럼 높게 갈 때 이걸 흥분해서 잡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 중입니다. 흥분해서 잡으면 안 된다. 네. 이 얘기 조금 더 이어서 이따가 여쭤보기로 하고요. 기관들이 요즘 돈이 없어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 돈이 네.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정확히? 일단은 최근에 보면 기관들도 매도 자금이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네. 네, 개인 매도 자금이 그러니까 기관에서 매도가 본인들이 매도할 수 있겠지만 사실 기관의 자금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도 사실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게 펀드일 수도 있고 운용사 자금일 수도 있고 뭐 자문형 랩의 자금일 수도 있고 뭐 자금들이 있는데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갈렸죠. 예, 최근에 미국 시장으로도 꽤 많이 특히 뭐 이제 밸류에이션 분석으로 하시는 분들은 한국 시장에 워낙에 세론도 많이 나오고 변동성도 크다 보니까 조금 제대로 분석을 하시는 분들 크게 해서 좀 중장기 투자로 뭐 몇 루타 이상씩을 내시는 분들은 미국 시장으로 사실 작년부터 사실 많은 이동이 있었고 올해 1월에도 사실 많이 갔었고 더군다나 올해는
채권 시장으로 또 많이 가면서 개인 투자 자금들이 많이 이동을 했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상화폐 자산 쪽으로 또 완전 투기성 자금들을 또 그쪽에서 또 매매를 하고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자금이 사실 굉장히 좀 많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기관 투자자들이 사실 뭐 국민연금이 별도 프로그램 나오면서 많이 좀 강화를 하겠다 이쪽에서 이제 영향을 좀 미치려고 하는데 기관 자금들이 아직까지 수익률 게임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가장 뭐 추종 자금을 할 때 개인보다는 기관보다는 외국인들의 자금 추종을 좀 많이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들고요. 아까 하이닉스 이야기 하셔서 조금 더 저도 첨언을 좀 하자면 네. 하이닉스 이야기 그 마이크론의 이슈가 나왔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이닉스의 점유율 뺏어올 것이다, 마이크론이. 또 하나는 하이닉스도 모자라고 삼성전자도 모자라니까 마이크론도 이제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AI 시장이 굉장히 좀 개화가 되고 확대되는 국면이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사실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예. 추세가 좋을 때는 악재는 둔감하게 반응하고 호재는 항상 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고 주가가 내려가는 국면인데 만약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하면 하이닉스는 더 급락하거나 오늘의 반등이 안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기도 하고 박근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이크론이 하이닉스 따라가려면 시간이 멀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과연 레거시도 없는데 그 레퍼런스도 없는데 어떻게 바로 진입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이번 주말간에 연휴간에서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하이닉스가 오늘 하락할 때도 조금 변동성이 크지만 상승할 때는 그거를 상쇄시켜버린 상승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이닉스는 조금은 너무 많이 단기 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오늘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좀 급등을 좀 과하게 했고 하이닉스도 좀 급등을 많이 한 경향도 좀 있고 그러면 하이닉스가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눈 돌려봐 할 거는 결국 삼성전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주 말경에 앵커님이 어떤 질문 하실지 몰라서 그냥 다 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주말경에 저한테 좀 기회를 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일단 지난 주말경에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네. 옛날 2015년, 16년도에 작은 삼성전자라는 별명을 가진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삼성전자. 네, 원익 IPS라는 종목인데요. 어. 그 종목이 정말 한 3, 4년 만에 급등을 했어요. 네, 그리고 시가 1등이었던 그러니까 전통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시가 1등 하던 PSK도 급등을 했었고 네. 최근에 보면 HBM하고 좀 별개로 디램의 전공정 쪽에 많이 들어가는 업체들이 오늘도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HBM을 구현하기 위해서 뒤따라 들어가는 것들이 결국 디램인데 그래서 올해 우리가 그 엣지 디바이스를 평가를 할 때 그 온 디바이스 AI 평가를 할 때 먼저 엣지 디바이스가 발달되는 게 먼저 발달하는 게 노트북이랑 PC거든요. 스마트폰 사실 내년 내후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안에 디바이스들 안에 들어가는 디램이 먼저 많이 깔려야 커버가 돼야 그 GPU를 돌리고 소프트웨어를 돌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AI, HBM 온기가 사실 내려가고 있죠. 오늘 온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려면 또 전력 설비까지도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전력 설비까지 사실 퍼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BM으로 파생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까 박종훈 팀장님이 제2의 엔비디아를 찾는 기사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제2의 엔비디아가 나오면 아마 다 죽을 겁니다. 그냥 엔비디아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냥 엔비디아가 꺾이면 시장 끝났다라고 보시고 그냥 지금은 그때까지 관련 주식들 사실 엔비디아를 사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지만 네. 나는 죽어도 엔비디아는 무서워서 못 사겠다라고 하시면 국내에서 HBM 관련 주식 가장 편한 게 사실 한미반도체잖아요. 한미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주 수직으로 한번 그 계열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관련주 찾아서 매매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SK 하이닉스 주가 네. 튀어오르는 거 보면 항상 이 황효연 팀장님이 생각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해 말부터 줄기차게 하이닉스를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황교안 팀장님이 이게 이제 또 네. 터지셨네요.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색을 내셔도 되고요. 네. 어. 보기에 따라서 조금 근데 평가가 네. 저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하이닉스가 사실 뭐 HBM 독점 기업 아닙니까? 사실상 네.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또 뭐 국장에서 혼자 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가기는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뭐 사실 뭐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미국도 지금 과거에
우리가 지금의 반도체 시장을 밸류에이션을 측정을 하고 많이 과도하게 오른 종목들을 너무 좀 고평가가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실 이 산업의 어떤 격변기에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기준점을 삼아야 되는가 그게 시장에서도 지속적인 숙제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2000년대 초반의 그러한 반도체 시장과 지금의 반도체 시장은 또 완전히 다른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에는 뭐 PER이 50배, 40배 갔다가 지금 보게 되면 포워드 PER 기준으로 보게 되면 27배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도 아직도 27배밖에 안 됐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있을 것이고 또 뭐 이제 후에 어느 정도의 이러한 이 실적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둔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또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과거의 어떤 PER 밴드나 PBR 밴드를 우리가 적용하기보다도 지금의 상황에서 어떠한 이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다시 좀 측정하는 그런 새 기준점이 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의 많은 좀 갑론을박이 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만큼 좀 공부를 좀 더 깊게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국의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반도체 AI 반도체를 나름 생산들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의 이런 AI 훈풍에 같이 이렇게 막 광풍에 올라타고 이런 분위기는 또 아니잖아요. 중소형주들이 올라타고 있는 중이죠. 중소형주들만 그렇죠. 타고. 한미 반도체가 대표적인 네. 경우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제2의 에코프로를 찾아라라는 걸로 2차전지 단에서 지금 종목들이 확산이 이어지고 있고 HBM 안에서는 제2의 한미를 찾아라 해서 그런 종목들 단이 좀 개화가 이루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아시다시피 삼성향과 하이닉스향으로 많이 나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하이닉스향 있는 HBM 종목들도 잘 가고 있지만은 삼성향 종목들이 밑에서 강하게 올라오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있었던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사트 업체라 그러죠. 그런 업체들 작년 7월, 8월 달에 삼성 그 한미 반도체와 이스페타시스가 강할 때 같이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처음 HBM 발현돼 나왔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 종목들이 오늘 밑에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를 황 팀장님 말씀대로라면은 확산이 되는 거고 제 얘기로 하면 다음 종목 찾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종목 찾기가 지속될 때는 아시다시피 그 업종이 끝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업종이 끝나고 안 끝나의 판단은 저희가 내리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아마 내려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도 브로드컴이 아마 7일 날 실적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실적 발표 시기도 그리고 작은 종목들 미국에 발표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좀 예의주시하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황 팀장님이 삼성전자를 차라리 하이닉스가 너무 갔으니 네. 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 HBM 단에서 사실 봤을 때는 마이크론이 얼마 전에 이제 하이닉스를 그렇죠. 네. 따라서 2분기부터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는 얘기가 네.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또 삼성전자도 뛰어난 뭐 이거보다 더 뛰어난 HBM을 또 개발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것도 그럼 조만간 또 엔비디아랑 사실이라면 네. 공급이 될 가능성이 또 있는 거고. 그럼 뉴스가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뉴스가 나온다면 그 관련 섹터라든지 삼성전자 강하게 올라가는 거죠. 사실은 삼성전자가 안 갔었던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국내 시장의 외국인에 대한 부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안 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HBM이 조금 늦춰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D램이 업황이 개화되려면 좀 걸린다. 아까 우리 워닝 IPS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강하게 목요일 날이죠. 강하게 솟았는데 그때 어떤 단서가 붙었냐면 삼성전자가 D램 관련 캐펙 투자 올해 진행할 것이다라는 뉴스 단서가 붙었었어요. 네. 그러면은 캐펙 투자가 진행된다는 이유는 얘기는 삼성의 D램 업황 살아난다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상대적인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미인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거든요. 올랐으면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싸 보이니까는 D램 업황이 살아난다는 레거시가 살아난다는 논리대로 삼성전자 저는 밑에서 한 4, 5%, 5, 6% 정도는. 근데 이거를 전고점이 8만 전자, 9만 전자까지는 개인적으로 단기는 좀 어렵지만은 일단 한 번 정도 키 맞추기의 가능성은 저도 있다고 좀 충분히 찬성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레거시가 살아나는지도 이제 삼성전자를 보려면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걸 또 보기 위해서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중국의 양회 아닙니까? 네. 오늘부터 이제 열리죠. 내일 네. 또 전인대도 열리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중국의 뭐 경제 성장률 전망치, 네. 또 경기 부양책 뭐 이런 게 나온다면서요. 근데
사실 경기 부양 과거에 경기 부양 측을 사실 많이들 기대를 했죠.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사실 양회하고 나서 전인대하고 나서 주가가 올랐느냐? 사실 별로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회사 그 나라의 기업들이 오르느냐, 그 EPS가 좋아지느냐인데 지금 중국 주요국들의 이제 12개월 EPS 보면요, 중국은 여전히 제일 밑에 있어요. 네. 사실 한국이 가장 위에 있기는 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저는 계속 뭐 좀 조정은 있겠지만 올해 뭐 미국 시장으로도 많이들 가셨겠지만 네. 한국 여전히 저는 괜찮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괜찮고 대형주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 EPS 추정치가 너무 심하게만 훼손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벌써 3월이잖아요. 훼손이 될 거였으면 벌써 조금 막 훼손이 되고 이게 막 그래프들이 꺾여져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작년 말 대비 생각보다 많이 꺾이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한국 시장이 그래도 저는 해볼 만하다는 생각 변함은 없고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일단 5%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한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파격적인 조치 경제 정책들이 예상되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별 나올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서프라이즈와 관련된 뭐 정말 파격적인 금리 인하라던가 유동성 공급이라던가 그런 게 나와주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중국 시장은 뭐 오히려 이걸로 올랐다라고 하면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가 될 수 있는 정도의 반등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주식시장에서처럼 마찬가지로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립니다. 예, 굳이 미국 좋고 일본 좋고 한국 좋고 뭐 이머징에서는 인도도 좋은데 굳이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중국에서 우리가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고배당 관련 주식으로 국영 기업들은 배당을 계속 늘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 뭐 중국 고배당 관련 주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야 뭐 괜찮긴 하겠습니다만 대체제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예, 이게 중국 증시에 이제 투자를 하냐는 개념보다 네. 삼성전자 같은 이제 반도체 아. 기업들의 입장에서 네. 대중 수출이 좀 회복이 되는 게 빨라질 수 있겠느냐에 대한 기대가. 뭐 그런 것들을 다시 얘기해 보면 근데 별로 저는 삼성 지금 중국 눈치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엔비디아가 올해는 키가 된다. 뭐 계속 저희 셋이서 얘기했던 그 논리에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그럼 결국에는 AI를 봐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소부장 쪽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 분이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 게 뭐 한미 반도체도 얘기하시고 뭐 원익 IPS 이런 기업들 얘기하시잖아요. 뭐 많이들 가긴 했는데 또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 부담스러운 자리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오늘 시장에 있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고객 자금을 매매를 하는데 만약에 오늘 소부장들 오늘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차익 실현을 할까? 아니면 소부장이 없다면 신규로 들어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신규는 개인적으로는 좀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요즘 장의 특성상 하루 쫙 쏠림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이틀, 3일만 빠지더라도 그 다음에 좀 계좌 수익률이 많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 일정을 내가 리즈너블하게 할 수 있는 계좌 컨디션과 그리고 종목이 어느 정도 수렴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언론이라든지 우리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죠? 핫한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CXL 뭐 여러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조정을 봤는데 조정이 위에서 한 3, 4일 동안 20%가 넘어요, 종목들이. 그러면은 우리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그 종목의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먼저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반도체 좋더라도요, 이틀 쉬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매매를 보니까 직원들끼리 공유한 내용이 이거예요. 정말 초단타 매매 아니면 힘들겠다, 지금은. 왜냐하면 종목 발현 순간이 짧아요. 짧고 오늘 하루고 내일 또 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는. 그래서 산업의 방향은 맞습니다. AI 맞는데 특히 소부장 쪽 매매할 때 특히 작은 것들 그런 거 매매할 때는 조금 눌릴 때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중이고 약간 힌트 삼아 좀 말씀드리자면 아까 네.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떤 위치에서 내가 뭐가 편하냐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주에 레거시가 돌았고 오늘 오사트가 돌았거든요. 그러면은 밑에서 도는 종목들이 오히려 좀 보유하기는 편하실 거예요. 시장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신다면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투자 아이디어를 좀 보태자면 네. 요즘에 또 전력량이 또 AI 서버와 함께 막 늘어난다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좀 뭐 더 붙여볼 만한 건 없나요? 오늘 사실은 시장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발현이 됐고 아침에 저도
그런 외신을 보자마자 앨런 머스크가 변압기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변압기 당연히 그게 AI 시장 개화에 따른 데이터 센터가 당연히 폭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변압기도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변압기 관련주가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4개 정도인데 한 종목은 우상향하고 있었다. 최근에 살짝 밀려. 그래 좋은데 세 종목은 굉장히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재미가 없었던 순서대로 작은 종목 위주로 상한가 15%, 10% 이런 식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 4개 안에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뭘 고를까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요. 4개가 뭔가요? 그러니까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네. 뭐 효성중공업 이런 식으로 여러 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부 재룡전기 같은 게 상한가를 쳤고요.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또 말씀을 드리지만 근데 업황 살아있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변압기 관련 섹터는 뭐가 들이어져 있었냐면 피크아웃이 들이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트 보시면 진짜로 엄청 답답합니다. 이거 6개월 한 3, 4개월 동안 똑같아요, 자리가. 그러면 앨런 머스크의 한마디 혹은 그런 것 때문에 투자 아이디어가 나왔기 때문에 상한가를 쳤다. 그러면은 기존에 6개월 동안 그 종목을 갖고 있었던 투자자들은 오늘 나왔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이 수급적인 부분을 꼭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중이고요. 일단은 저는 상한가 친 것보다는 그 중에서 추세가 좋은 쪽이 오히려 좀 시세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전력량 뭐 이런 쪽 AI 서버 관련해서 늘어난다 그러면은 네. 국내 주식보다도 미국 쪽이 더 갈 게 많은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예, 미국은 뭐 사실 뭐 지속적으로 이 인공지능 그냥 데이터 센터발에 대한 에너지 수요가 너무너무 급증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뭐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이제 많은 뭐 중소형 기술주 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좋아하는 뭐 차지포인트가 또 실적 발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ESS에서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수요 뭐 아니면 전반적인 그 전기차 충전 시장에 대한 이야기 뭐 네. 이런 것들을 회사 차원의 가이던스로 아마 내놓을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업황을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가이던스를 보면서 약간의 또 아이디어를 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약간은 좀 논점과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예. 지금의 이 AI나 반도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사실 뭐 HBM, CXL, 온디바이스, 뭐 뉴로모픽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안 되어 계신 분들도 네.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공부가 필요한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매일 달라지니까. 그렇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AI가 어느 분야와 좀 친구가 돼서 예. 같이 확산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어디가 있을까를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이 반도체, 지금 인공지능이 지금까지 끌어왔던 이 반도체가 소부장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인공지능의 기술이 지금 과거에 크게 빛을 보지 못했었던 여러 산업 분야로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는데 최근에 젠슨항부터 해서 네. 샘 알트먼은 생명공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생명공학이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다른 산업에 비해서 이 생명공학의 이 발전 속도가 상당히 지금 더디고 있는 상태고 지금에 있는 이 AI에 대한 기술 자체가 이러한 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좀 뒤처져 있는 이러한 산업을 빠르게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꼭 반도체 안에 있는 소부장들 또는 뭐 뉴로모픽 반도체부터 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또는 약간의 좀 너무 좀 무분별한 투자를 하는 것보다도 다른 산업에 있는 그 공부까지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른 산업이 어찌 보면 지금은 약간 조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좀 투자 아이디어를 좀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참 사실 불안불안한 이유가 오늘 이렇게 강하게 오른 종목이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지금 몰라서 불안불안하다는 거 아닙니까? 좀 이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냥 바로 말씀 주세요. 그러면 제가 말하기 전에 바로 말씀 주셔도 되잖아요. 그 AI와 붙이는 이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우리가 전기차 등장했을 때 사실 테슬라가 사실 전 세계 주도주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AI 아마 다음 의료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러니까 의료주에서 분명히 전통적인 생명과학 주식이 대박이 나오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걔네들은 기존에 이미 걔네들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었던 전통 제약사들은 이미 깔려놓는 캐시플로우들도 많이 있고 뭔가 그거를 다 뒤집어 엎을 만한 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진행들이 되어 있겠죠. 네. 근데
주가의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AI로 신기술을 하는 그것만 하는 기업들이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보면 뷰노 같은 회사들. 이제 이 주식이 대박 난다는 게 아니라 관점을 조금 전환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의료를 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어서 우리도 AI 해볼까? 현대차가 전기차 한다고 했을 때 주가 상승이 폭발적으로 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기존에 있는 기업들보다 AI라는 단어를 새롭게 적용을 시켜서 이것만 하는 회사들. 그쪽이 사실 저는 조금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쪽 공부는 사실 지금 지표나 이런 거, 뷰노 같은 거 보면 엄청 비싼 회사들이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투자 기회를 찾는다라고 하면 생명공학 쪽에서 미국에도 이런 회사들이 있는지 저도 공부해봐야 되겠는데 이런 쪽에서 한번 다음 신루타를 찾는다라고 하면 제2의 엔비디아를 찾을 게 아니라 제2의 무언가를 또 제1의 무언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아마 이쪽에서 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우리 그 방송 패널 중에 한 분이신 우리 하창봉 대표님께서 댓글을 친히 또 남겨주셨어요.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무려 6%나 올랐는데 배터리도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안 그래도 지금 보려고 했습니다, 대표님. 네. 항상 제가 이게 보려고 할 때마다 말씀을 주시는데 대표님들. 저 오늘 뭐 반도체에 사실 가려져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특징적인 종목 중 하나가 네. 포스코홀딩스거든요. 네. 앞서서 뭐 오늘 오른 종목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종목들이 많았다면 네. 저 PBR 기업 밸류업과 관련된 쪽 섹터는 그래도 조금 더 좀 안정적으로 가볼 수 있지 네, 않을까. 그렇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약간 그런 개념 아닙니까? 밸류업과 관련된 거죠. 뭐 계속 지난 주말에도 나왔던 게 탄산리튬 가격이 이제 반등 나온다. 그런 이야기가 좀 있어서 네. 관련 주식들은 보자 저희도 오늘 오전 회의 시간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근데 워낙에 시장의 수급이 그쪽으로 있다 보니까 뭐 반도체만 얘기를 우리가 오늘도 했고, 근데 포스코홀딩스 막판에 쭉 치고 나는 거는 보면 저는 이제 2차 전지 주식들도 종목에 따라서는 충분히 매매해 볼 만한 상황은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LFP와 관련된 주식들도 사실 급등을 좀 많이 했었고, 네. 이제 최근에 엔캠도 사실 많이 급등을 했었고, 뭐 종목별로 뭔가 작년 이맘때쯤에는 막 에코프로를 위시한 관련 주식들이 막 우르르 다 올라갔지만,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다 재미가 없었죠. 그리고 나서 올해 1월달, 2월달 들어오면서부터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정말로 이제 돈을 벌고 실제로 그 밸류가 너무 비싸지 않고 성장성이 있다라는 종목들은 분명히 그게 오버슈팅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제가 네 꼭지 테마 말씀드렸던 것 중에 2차 전지를 포함시켰던 게 사실 작년에는 2차 전지는 보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근데 제가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도 매매 충분히 해볼 만하다. 최근에 이제 4680 이제 배터리 나오면서 TCC 스틸 같은 거 이제 그 캔의 폼팩터가 변화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뭐 동국산업이나 TCC 스틸 같은 회사들도 이제 슬슬 또 잠에서 깨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주식들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이런 주식들도 2차 전지 섹터들도 이제 수급이 돌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포스코홀딩스도 큰 그림에서는 2차 전지 대장주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이유는 뭐 포스코 리튬 가격이 올라서라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분명히 저가에서는 해볼 만하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섹터들도 꼭 네 꼭지 테마 안에는 하나 정도는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밸류업의 개념 때문이 아니라 네. 리튬 니켈 쪽 네. 가격 반등한 이슈가 좀 작용을 했다고 네. 보시는 것 같아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예. 뭐 2차 전지 괜찮다고 보십니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전기차 이제 완성차 기업에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의 어떤 소비가 다시 좀 돌아와야 되는 시점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과거에 중국의 이제 차이나 쇼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중국의 많은 이게 제조업 기업들이 정말 치킨 게임을 하게 되면서 다른 제조업들이 뭐 폐점을 하게 되고 죽게 되고 그러면서 중국이 그런 시장을 어떤 전 세계 공장이 되는 그러한 이제 시기가 좀 있었는데 최근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내수가 좀 죽다 보니까 이제 수출로 통해서 경제를 좀 화랑을 이끌려고 하게 그렇게 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의 어떤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가 약간은 좀 꺾이고 있는 것도 중국이 그만큼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값싼 가격으로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뭐 차이나 쇼크라는 표현을 이제 쓰면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와는 좀 다른 차이나 쇼크다 이렇게 결론 냈어요. 결론 냈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중국의 소비가 둔화가 됐기 때문에 수출로 통해서 중국 자체도 어떤 경제 화랑을 좀 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는 어떠한 중국 내에 있는 시장 그리고 외부에 있는 시장이 소비로서의
다시 좀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시점이 정말 전기차 시장에서 특히나 뭐 리튬 가격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좀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계속 지속적인 이런 중국의 어떤 업황을 보기는 좀 힘드니까 개인적인 기업들 이 기업에 있는 여러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나 이런 가이던스를 좀 많이 참고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올해도 아직은 리튬 가격에 대한 전망치가 그렇게 밝다라고는 안 나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정말 이 소비가 얼만큼 좀 둔화됐던 것이 다시 돌아오는지가 이번에 2024년이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배터리 업계에다가 엄포를 놓긴 하더라고요. 뭐 전기차 이제 뭐죠? 니켈 가격 회복하는 거 기대하지 말아라. 저가 전기차 공급 정책을 자기들은 고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오늘 포스코홀딩스 오른 이유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찾죠. 그래서 리튬 가격 상승도 있었고 네. 그런데 저는 저 PBR이 좀 맞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 리튬, 그러니까 어쨌든 전기차 업황이 완전히 살아나는 시기 같을 경우는 저는 올해 하반기 정도는 봐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 지표들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는. 그런데 오늘 포스코홀딩스 기준 0.6배 정도 나올 거거든요 아마. 예. 그러면은 저 PBR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시장을 좀 살펴보시면은 저 PBR 안에서도 종목들이 많이 갈려요. 예를 들어서 오늘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죠. 거의 7%에서 9%대까지 장중에 올랐는데 예. 오늘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또 빠져요. 그러면은 예전처럼 와 해서 다 오르는 종목들보다는 이제는 서로 밸류를 비교해가면서 회사 내용을 알아가는 시기라고 보는 거죠. 똑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아마도 철강주 내에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고 양해도 시작했으니까는 청영탄에 한번 순환매가 들어오면서 아 근데 포스코 제일 싸네 이렇게 시장이 선택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크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시세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 지금은 저 PBR을 찾는 중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 국민연금이 네. 이번에 포스코홀딩스 사회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졌잖아요. 국민연금이 앞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서 밸류업에 뭐 좀 이렇게 관여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강력하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시장을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수급장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맞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 수급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아마도 국민연금이 가장 클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중후장대 대형주들의 가다 말다 경우는 대부분 갈만 하면은 뭐 유상 증자라든지 분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저지 혹은 막을 수 있는 거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정책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너무 길다. 5월 달에 발표하고 9월 달에 지표 발표하고 12월 달에 발동하고 이런 글다 하실 수 있는데 들어갈 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확실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얼만큼 빠르게 얼만큼 제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만약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발동한다고 하면 오늘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도 외국계에서 요청이 좀 국민연금이 있었었죠. 그럴 때 급등이 좀 나와요.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굉장히 목말라 있는 겁니다. 미국 시장은 성장에 목말라 있고요. 일본 시장은 저평가에 목말라 있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저평가를 좀 보는 거죠. 일본 시장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이 지분이 좀 많은 기업을 중심으로 살짝 좀 매수해보고 뭐 이런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나요? 뭐 전략 그 중에 하나가 전략이 될 수는 있겠죠. 예, 될 수는 있을 거고요. 대신에 조금 선별해야 될 거는 무조건적이보다는 좀 금융 공기업들 위주로 정부의 그 정책들이 일단은 빠르게 가장 반영될 수 있는 공기업 위주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이슈를 하나 또 말씀드리면 우리가 과거에 네. 보면 보면 정부 주도의 금융 상품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소부장 펀드가 있었고요. 그 2020년인가에 나온 게 K 뉴딜 펀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정부 주도해서 돈을 모아주겠다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번에 그 밸류업 프로그램 이후에 저는 저희 지점에서 가장 많이 봤던 게 뭐냐면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하고 나서 외국인이 팔까 말까였습니다. 네. 팔면 같이 팔자 대형주들. 아니면 그냥 이거는 길게 가는 프로그램 맞다. 근데 외국인이 이탈했느냐? 아니었거든요. 결국은 5월 달에는 분명 이번에 조금 실망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오늘도 뭐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주식들도 또 시장에서도 급등도 하고 했었던 거 보면 이 부분 재료는 아마 중장기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하나의 한 꼭지가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번에는 좀 아쉬웠지만 예. 5월 달에 있을 2차 세미나 때는 조금 더 세련된 정책들이 좀 디테일한 정책들이 나올 거고 그리고 조금 문제됐던 총선용 정책 아니었냐라는 말이 있었지만
이번 금감원장이 총선 안 나간다 이제 좀 공언도 했기 때문에 이건 내년까지 가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국민연금 스튜어십 코드나 그다음에 밸류 프로그램이라던가 그다음 외국인들의 매수세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대형주 위주의 포트 또는 지금 ETF가 계속 속속 지난주부터 이제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사실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ETF들 이제 구성 종목들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수급적인 요인들도 있을 수 있고 이쪽 한 꼭지는 분명히 올 한 해 내내 조금 시장이 지칠만 하면 밸류업 프로그램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시장의 성장주들이 부러질 때 분명히 밸류업이 치고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트에는 지금 2월 달 들어서 가장 강력했던 밸류업 프로그램 주로 관련주였던 묶였던 종목들 위주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밸류 프로그램 말고요. 이 주식은 싼데 왜 안 올라 이런 거 말고 예. 시장 참여자들이 이게 밸류업입니다라고 시작했던 종목들 결국 많이 올랐다가 좀 쉬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판단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특히 2차 전지 친환경 쪽하고 좀 관련이 있는 미국 쪽 대선 얘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건 박종훈 팀장님 위주로 한번 답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내일이 슈퍼 화요일인가요? 예. 예비 선거에서 가장 많은 뭐 선거 뭐가 나온다고 그렇죠. 하던데. 예. 근데 그 중요한 선거 결과가 나오는 날 하루 앞두고 오늘 밤이죠. 예. 트럼프가 지금 위기에 몰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뭐 그 대통령 선거 자격이 있냐 없냐 예. 최종 판결이 나온다면서요. 예. 뭐 지금 정말 뭐 설상가상의 상태인 것 같고요. 뭐 네. 저도 사실 뭐 정치적으로 전문가는 아닌데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제가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사실 뭐 공화당의 그 대선 후보가 되려면 대의원이 한번 1,215명이 필요하다고 해요. 네, 지금 트럼프가 244명 확보한 상태고 니키 헤일리 같은 경우에는 24명을 이제 확보한 상태다 보니까 뭐 사실 대세를 바꾸기엔 좀 힘들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정치 평론가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지금 이 참여 자격, 그러니까 대선으로 나갈 수 있는 참여 자격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좀 떠들썩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뭐 여러 자료를 좀 보면서 미 항공상공회의소죠. 이제 코트라의 제가 자료를 좀 가지고 나왔어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예, 첫 번째 시나리오가 뭐냐면 1심 유죄 확정입니다. 예. 예, 그리고 법정 구속이 돼요. 그리고 옥중에서 출마를 합니다. 그리고 이 출마 자격에 대해서는 사실 기결수나 아니면 범죄 전력자를 제외하는 조항이 없어요, 미국에. 이러다 보니까 옥중 출마가 가능한 상태고 만약에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 스스로 사면하는 이게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재판이 이제 결정이 안 나서 이제 재판이 미결이 되고 그리고 출마 후에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신임 법무부 장관을 기소 중지 명령을 내려서 나를 이제 다시 사면하는 이게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 자기가 자기를 사면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이제 신임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이제 본인을 이제 사면하는 그런 상황인데 세 번째가 이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해서 트럼프 피선거권 박탈을 하고 트럼프가 항소로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질질 끄는 그러한 시나리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네. 왜냐하면 너무 이제 형사 재판이나 여러 이제 재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월가에서 또는 미국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많은 고용 지표나 아니면 물가 지표를 좀 봤을 때 지금의 약간의 양극단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의 약간의 유색 인종 같은 경우에는 저축률이 거의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코로나 때 받았던 보조금 자체가 지속적으로 생계비를 위해서 이제 쓰는 네. 그러한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뭐 신용 그 연체율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높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저축률은 완전히 떨어져 있고 있는 상태인데 반면에 고소득층들은 그런 보조금을 가지고 엑스트라 머니가 생겼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걸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극단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있는 유색 인종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현 정부를 약간은 좀 뭐 욕하는 그러한 이제 유권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반면에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좀 지지를 하게 되는 좀 마음을 돌리는
그러한 움직임 좀 있다고 합니다.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에 대한 이제 트럼프에 대한 어떤 지지를 선언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또 트럼프를 많이 막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이제 중도층들은 네. 나도 좀 힘든데 왜 트럼프를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막는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아 이번에 무조건 내가 투표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 예, 이런 반감을 가진 어떤 유권자층이 좀 있다라는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사실 11월에 대선이기 때문에 물론 슈퍼 화요일도 너무너무 중요하겠지만은 그때까지의 어떤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어떻게 좀 흘러갈지가 우리가 한 번쯤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바이든을 앞서는 걸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서 뭐 무사히 넘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예. 니키 헤일리 트럼프 공화당 바로 다음 주자잖아요.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을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여러 이제 어떤 흐름을 봤을 때 대의원에 대해서 이제 대의원이 이제 어느 정도 확보됐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대세에는 그렇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예, 이러다 보니까 뭐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좀 추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은 보여지고 있는데 네. 저는 사실 우리가 이제 투자자로서 봐야 되는 게 이 트럼프 공약이죠. 예,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예, 이 공약을 했던 부분이 경제 전반에 가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지금 엄청난 관세를 벌써 예고를 했기 때문에 과거의 초기 버전의 트럼프보다는 이 두 번째 버전의 트럼프가 더 막강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정말 더 힘든 미국이 될 수도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공약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구체화되는 것인가를 사실 올해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모든 투자자들이 온 마음으로 누구를 응원할까요? 저는 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네. 신재생을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하나솔루션부터 시작해서 신재생 관련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바이든을 응원하실 거고요. 그렇겠죠. 네. 그죠? 이게 지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불확실성이거든요. 그거 자체가 11월까지 빨리 좀 그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눌려 있어요. 네. 아직 11월까지 한 8개월이나 남았는데 네. 걱정이 많습니다. 자, 이제 3월 정기주총 시즌인데 이제 기업 밸류업 분위기를 타고 뭐 행동주의 펀드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요런 바람을 타고 3월 들어서 주가가 좀 훈풍을 낼 것이냐 네. 어떻게 보십니까? 3월 증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월 달은 약간 쏠림 현상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여전히 해볼 만하다. 이게 반도체가 됐든 밸류업 프로그램이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삼성물산 뭐 행동주의 펀드들의 뭐 공격이 있을 거다 그런 이슈들인데 그거 말고도 사실 삼성생명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도 사실 상장 이후에 처음이고 네. 그렇게 무거운 주식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도 아마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시장의 수급이나 색깔이 우리가 과거에 봤던 색깔이랑 좀 많이 다를 것 같다. 그런 측면 좀 인정하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결국 지금 센 주식들이 결국은 더 센 주식들이 결국 센 주식들이고 센 주식들이 꺾이면 약한 주식은 사실 더 세게 부러지기 마련입니다. 이건 항상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불변하지 않는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거는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시장 참여자들이 미인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인대라는 생각하시고 모든 사람 좋게 생각하는 주식 그런 주식에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박혜련님이 황 팀장님 본사로 옮기시더니 어깨에 힘들어 가셨어 그러는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뭐 100% 공감합니다. 힘이 들어갔죠. 예. 많이 힘이 많이 들어가서 네. 마라톤도 하시고 요즘에 좀 힘이 넘쳐나십니다 지금. 잘 된 것 같습니다. 총선을 지금 한 달여 정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 또 큰 당근 같은 게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3월에. 뭐 일단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크게 뭐 보면 저출산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뭐 최근 뉴스 보니까 의료 개혁도 또 강력하게 추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종의 그런 섹터 자체가 최근에는 좀 밀리고 있긴 하지만 한 두어 달, 한 달 전에는 굉장히 크게 올랐었어요. 그래서 그 시즌이 될 때 전에 우리가 그쪽을 빠져 있는 것들 분할 매수하는 건 오케이.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쏠림이 선택받지 않은 주식이 될 확률이 있다면은 저는 차라리 처음 움직일 때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에는 그것을 스터디만 해놓고요. 우리가 휴대폰이 모바일이든 HTS건 관전 종목이라 그래서 소팅을 해놓을 수 있잖아요. 소팅해놓고 일단 보는 거죠. 네. 보고 나서 처음 움직일 때 그거 무엇이 대장인지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정훈 팀장님께는 네, 네. 저도 이제 황유현 팀장님하고 거의 뭐 똑같은 이야기를 드릴 것 같은데 사실 산업의 격변기에서 대형 우량주에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미국도 네.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 이면에 보게 되면 중소형 기업들, 그러니까 약간의 진입 장벽이 정말 높은 이러한 AI 시장이기 때문에 중소형 기업들의 실적이 좀 저조한 것도 이유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또 우리 대형 지금 갈론만 어찌 보면 가는 그런 미인 대회인데 이러한 부분은 포트폴리오에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단연간의 투자 경험을 비추어 보실 때 총선 같은 이런 큰 선거 이후에 뭔가 크게 뭐 주가가 요동을 쳤다거나 충격을 받았거나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저는 이 사람이 느끼는 대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주식을.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빨리 그렇게 의사결정에 대한 필터링이 없이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물론 각 각도에 따라서 미국장이 빠지게 되면 역시 그렇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크게 연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황 팀장님도 마찬가지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올해 특징이 총선 요 정도 남았으면 사실 정치 관련 테마주나 정책주들이 요동을 쳐야 되거든요. 잘 안 움직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의 스타일이나 색깔이 확실히 과거와는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너무 이쪽과 총선 사실 정책주는 뭐 저출산이라던가 뭐 입시와 관련된 내용들은 정말 트레이딩으로 어떻게 좀 매매해 보실 수 있긴 하겠지만 네. 우리가 전통적으로 총선 관련 주식들 뭐 이런 주식들은 굳이 이쪽 안 해도 주식으로 수익 충분히 낼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올 들어서 이 가전제품, 의복 같은 이 내구재와 준내구재 소비가 줄고 있다 이런 데이터가 오늘 나왔습니다. 내구성 있는 제품들이 안 팔린다 이건 불황의 신호로도 해석이 되죠. 흔히 한국을 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이렇게 평가들을 합니다만 우리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49%나 됩니다. 국민이 가난해지는데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